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69편 소지마립간 금갑을 쏟아. 우리 신라의 궁실이 드디어 월성으로 돌아가게 됐구나. 성 주변에 도랑을 파서 해자를 구축하였고 성곽도 튼튼하게 다시 쌓았으니 이제는 외적이 함부로 궁성을 넘보지 못할 것이옵니다. 경하드리옵니다, 대왕마마. 이제 월성으로 돌아가면 우리 신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원대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자, 그럼 월성으로 출발하자. 소지마립간 10년 정월에 왕은 월성으로 이주하였다. 신라의 왕이 거처하는 궁실은 서기 475년에 규모가 작은 명활성이라는 산성으로 옮겨갔다가 13년 만에 다시 월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해서 방어가 유리한 명활산의 산성으로 임시로 옮겨갔었고 그동안 월성을 수리한 다음에 이때에 이르러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월성으로 돌아온 소지마립간은 심기일전하여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합니다. 소지마립간 10년 2월에 왕은 일선군으로 행차하여 병들고 가난하여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위문하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3월에 왕이 일선군으로부터 돌아올 때 지나는 주와 군의 죄수들을 조사하여 곡식을 내주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있는 삼국사기의 내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지마립간 10년 6월에 동양에서 눈이 6개 달린 거북을 왕에게 바쳤는데 배 아래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눈이 6개씩이나 달리고 배에 글자가 새겨진 기이한 형상의 거북이 실제 존재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어떤 일의 전조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삼국사기 그 다음 기록은 그 이상한 형상의 거북과 연관 지을 수 없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소지마립간 10년 7월 도나성을 쌓았다. 11년 정월 떠돌아다니며 놀고 먹는 백성들에게 모두 집으로 돌아가 농사에 힘쓰게 하였다. 여기서 떠돌아다니며 놀고 먹는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원문은 유식 백성 귀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고 먹는 떠돌이를 돌려보내서 농사를 짓도록 했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문영왕 10년 봄 정월에 영을 내려 제방을 튼튼히 하고 서울과 지방에 놀고 먹는 사람들을 모아서 농사를 짓게 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문영왕조의 기록입니다. 백제 문영왕 10년은 서기 510년이고 신라 소지왕이 놀고 먹는 자, 즉 유식자를 귀농시켰다는 때는 489년이기 때문에 엇비슷한 시기에 신라와 백제가 농업을 대대적으로 장려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서기 488년은 소지마립간이 명활성으로 갔다가 월성으로 다시 찾아온 그 해인데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올라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린 기사의 제목은 사금갑입니다. 우리가 사격을 한다고 할 때 쓰는 그 사자에다 검은고를 의미하는 금자, 그리고 물건을 넣는 상자나 우리를 나타내는 갑자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풀이하자면 검은고집, 즉 검은고 넣는 케이스를 활로 쏘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글쎄요, 검은고는 악기일진데 그 검은고를 넣어두는 상자나 우리를 활로 쏘았다니 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지금부터 삼국유사의 해당 기록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비처왕은 소지왕, 즉 소지마립간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21대 비처왕 즉위 10년에 왕이 천천정으로 거동하였다. 날씨가 좋구나. 아니 근데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린고?
쥐와 까마귀가 우는 소리옵니다. 그런데 대왕마마, 저 쥐가 대왕마마께 할 말이 있다 하옵니다. 쥐가 짐에게 할 말이 있다. 쥐가 어떻게 말을 한단 말이냐? 저 쥐는 사람의 말을 할 줄 아옵니다. 그래. 그럼 짐에게 아뢰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여봐라, 대왕마마께 아랠 말이 있거든 기회를 줄 터이니 직접 아뢰도록 하라. 대왕마마, 여기 있는 이 까마귀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 보시옵소서. 그럼 소인은 이만 물러가옵니다. 오호, 그거 참 괴이한 일이로구나. 아니 근데 까마귀가 저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장군은 저 까마귀를 따라가 보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왕이 말탄 군사를 시켜서 까마귀의 뒤를 쫓아가게 하였다. 남쪽 피촌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돼지 2마리가 싸우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왕이 보낸 말탄 군사 역시 그 돼지 싸움을 구경하느라 그만 까마귀 가는 데를 놓치고 말았다. 그 사이에 이거 까마귀가 어디로 가버렸나? 아하, 참 어명을 수행하던 중이었는데 이거 괜히 돼지 싸움 구경하느라. 그나저나 없어져 버린 까마귀 행방을 어디서 찾노? 아, 이거 큰일 났구만. 이거 큰일 났어. 까마귀를 따르던 군사가 방황하고 있을 때 마침 웬 노인이 연못 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더니 밖으로 나왔다. 당신은 누구요? 내가 이 편지를 드릴 터이니 임금에게 가지고 가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시오. 이보시오, 노인장! 그새 사라져버렸네. 아이, 참. 가만히 있자. 그런데 이거 편지 겉봉에 뭐라고 쓰여있는 건가? 어디 보자. 아니? 만약에 이 편지를 뜯어보면 둘이 죽고 뜯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아, 이게 모르겠네. 자, 일단 대왕마마께 갖다 바쳐야 되겠다. 이리야! 삼국유사에 소개된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설화입니다만 여기 등장하는 피촌이나 서출지라는 이름의 연못은 신라시대의 전설을 품은 채 지금도 경주 시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리를 잘 아시는 분은 경주대 전덕재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수지왕이 어디로 행차를 했고 또 왕의 명을 받은 그 말탄 군사가 어디에서 노인으로부터 서치를 받았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죠. 아마 동남산 쪽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남산 쪽에 어떤 우물인 것 같은데 거기 이제 행차를 했을 때 아마 이제 까마귀와 이제 쥐가 나타났고 그들이 소위 말해서 서출지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 이제 통일전 그 근처에 서출지 쪽으로 갔는데 그 서출지 근처에 이 피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피촌에 그 양피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절은 다 없어졌고 절터에 그 3층 석탑 2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다시 삼국유사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이 서찰을 뜯어서 내용을 보게 되면 2사람이 죽고 아예 뜯어보지 않고 두면 한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냐? 예, 대왕마마. 연못에서 나타난 노인이 분명 그린 말에 싸웁니다. 오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로구나. 대왕마마, 천문을 관측하고 점을 치는 일관이 마침 여기 나와 있사오니 그에게 하문하시옵소서. 오, 그렇지. 일관은 대답하라.
서찰을 뜯어보면 죽는다는 두 사람은 누구이며 또한 뜯어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한 사람은 누구이겠느냐? 뜯어보면 죽는다는 두 사람은 일반 백성이며 뜯어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한 사람은 대왕마마이시옵니다. 서찰을 열어보시옵소서. 좋다. 어디 그대 말대로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더냐? 사금갑이라니. 검은고의 집을 활로 쏘라는 글귀를 확인한 소지왕은 일단 대궐로 돌아가서 검은고를 넣어두던 검은고 집 앞에 당도합니다. 활과 화살을 짐에게 가져오너라. 예, 대왕마마. 여기 있사옵니다. 어디 검은고를 넣어두는 금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자. 대왕마마, 소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아니 너는 거기 함께 들어있는 사내놈은 어찌하여 나오지 않느냐? 어느 놈이야? 궁궐의 분수승이옵니다, 대왕마마. 뭐라? 분수승이 궁궐의 여자와? 저 이런 놈들을 끌어내라! 이 대목을 삼국유사의 내용대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왕이 대궐로 들어가 검은 고집을 쏘고 보니 그 속에는 내전에 분수승과 궁주가 몰래 만나서 간통을 하고 있는 판이라. 소지왕은 두 사람을 처형하였다. 여기 나오는 분수승은 궁중에서 향을 피우던 승려를 일컫습니다. 그 승려와 통정을 한 것으로 나오는 궁궐의 여인을 원문에서는 궁궐을 나타내는 집궁자에 주인주자를 써서 궁주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궁주가 후궁을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삼국시대에는 중전이니 후궁이니 이런 구분이 없었고 왕의 부인들은 모두 왕비였으며 삼국유사에 나오는 궁주는 왕비가 아닌 왕실의 다른 여자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후궁이 됐든 다른 여성이 됐든 임금이 거처하는 궁중 내부에서 승려와 통정을 했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겠죠. 이번에는 이 설화의 내용을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백결선생 설화에 등장한 악기가 한자로 검은고 금자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검은고가 아니고 4줄이나 혹은 5줄로 이루어진 신라 고유의 현악기였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소개했었죠. 마찬가지로 소지왕이 활로 쏘았다는 금갑 역시 그 신라 고유의 현악기를 넣어두는 상자 같은 것이었겠죠. 그런데 케이스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라면 악기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동국대 김복순 교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 신라 유적으로서 이제 그 유물로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림로 30호분에서 나온 그 장경호에 그 신라 토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연주하는 악기가 연주자의 그 몸체만큼 크게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어서 악기가 컸다는 것은 그 값도 굉장히 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일본 정창원에 신라 금괴라고 해서 그 악기를 넣는 그 케이스가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흙으로 빚은 인형, 즉 토우의 경우 악기의 크기가 연주자인 악사의 크기만큼 크게 나타나 있으며 일본 정창원이 소장하고 있는 신라 현악기의 케이스의 경우 길이가 183cm, 폭이 43.8cm라고 합니다. 당시의 악기가 성인의 키보다 오히려 컸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궁궐 내에 분수승이라는 승려를 두고 있었다면 당시 신라 왕실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고 불교가 정사를 펴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눌지왕대의 무코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신라 일선군에 불교를 전해줘 갖고 이때는 이미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귀족들의 경우는 어떻게 이국의 신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전통적인 샤머니즘 또는 천진신앙을 믿고 있었고 불교를 자기의 신앙 체계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불교는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믿으려고 했고 귀족들은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양상들이 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527년 2차 돈의 순교로 인해서 불교가 공인되면서 귀족들도 불교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불교가 공인된 시기는 버풍왕대이지만 이미 눌지마리간 시기부터 불교가 들어와 있었고 소지왕 때도 왕실에서 불교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금갑에 얽힌 설화가 증명해주고 있다. 전덕재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불교를 받아들이려는 신라 왕실과 불교 공인에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서 벌어졌던 갈등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불교 공인을 반대하는 귀족 세력들이 신라 왕실의 여자와 승려를 모함하여 꾸며낸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각 부족의 수장들이 나름대로 각자가 받들어온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공표해버리면 우리 모두가 같은 신을 섬겨야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임금이 내세운 신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들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부족의 백성들 모두가 임금 한 사람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렴 나라에서 불교를 공인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야지요. 지금 궁궐에 승려 한 사람이 들어와서 향도 피우고 왕실 사람들한테 경전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승려를 궁지에 빠뜨려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자면 금욕과 절제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할 승려가 왕실의 여인과 사통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삼국유사에 소개된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김복순 교수 역시 이전부터 신라 왕실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나 사금갑 설화에 나타난 사건의 성격은 좀 다르게 분석합니다. 그 무코자가 왕리의 병을 고쳐준 설화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눌지왕 때쯤에는 왕실에 이미 불교가 들어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왕실에서는 그러한 이제 치병 관계 때문에 승려들이 궁중에 머물면서 그 왕실을 위해 분양을 할 수 있는 분수승을 궁중에 두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가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금갑 안에 들어있던 그 승려는 아마도 그 세작, 간첩이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 그 승려가 고구려에서 왔을 것이고 일찍이 도림이라는 고구려 승려가 첩자로 백제왕실에 잠입하여 계로왕을 부추겨서 백제의 내정을 혼란에 빠뜨렸던 것처럼 그 승려 역시 신라 왕실에 잠입한 고구려의 첩자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그 왕실의 그 불교는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뭐 자비왕의 자비라든지 소지왕의 그 소지, 또 지증왕의 지증도 불교식 왕호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일 조선시대 같았다면 궁궐 안에서 남녀가 사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당대 신라의 왕실에서는 여인들이 자유분방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신라는 뭐 동모 형제가 굉장히 중요시 같은 어머니 배에서 출생한 자녀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계혈통이 중시됐고 그 여인들의 성행위가 매우 분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 가까운 진흥왕의 어머니인 그 지소태후를 비롯해서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뭐 천추태후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어떤 면모들이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라의 여성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또 자유스럽게 어떤 애정 행각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랑세기에는 신라 왕실의 여성들이 또는 왕족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화랑세기가 사실은 뭐 위서의 논쟁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친혼을 하거나 또는 뭐 조카와 뭐 삼촌이 비공식 관계를 맺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신라 말기에 이제 진성여왕과 그 위혼각간의 경우가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파트너는 역시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것 자체로서는 어느 정도 좀 정절을 지키면서 유지되는 그런 사회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친혼 습속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왕실 내부에서도 그만큼 자유로운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그래도 일부 일처의 원칙이 지켜졌을 것이고 정조관념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설화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기로 하죠. 이런 일이 있은 뒤 나라의 풍속에 매년 정월의 첫 돼지날과 첫 쥐의 날, 첫 말의 날에는 모든 일에 조심하고 함부로 출입을 하지 않았으며 정월 보름날을 까마귀의 기일이라고 하여 찰밥을 지어 제사를 지냈으니 지금까지 이 행사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편지가 나온 연못을 서출지라 하였다. 그러니까 그 설화에 등장하는 돼지, 쥐, 말 등을 간지로 따져서 정월달에 돼지를 뜻하는 해자와 쥐를 의미하는 아들 자자, 그리고 말을 나타내는 낫 오자가 처음 들어가는 날은 행동을 조심했고 정월보름을 까마귀의 기일로 삼아서 찰밥을 지어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세간에서는 이 찰밥을 약밥이라고 하며 명절날 까마귀가 깨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약밥을 먹어야 한다는 풍속이 지금까지 전해온다고 하나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대보름 명절이 거기서 유래했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기 493년 신라와 백제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상징적인 내용이 삼국사기에 올라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백제의 왕은 제24대 동성왕이었는데 동성왕의 본명은 모대입니다. 대왕마마,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어 우리 신라 왕실에 청혼을 해왔사온데 이 일을 속히 매듭지어서 응답을 해야 할 것이옵니다. 짐도 또한 청혼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백제 왕실에 조속히 통보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대왕마마, 비록 우리가 백제와 군사 동맹을 맺어 화친을 유지해왔다고는 하나 백제는 고구려의 한성을 함락당하고 웅진으로 쫓겨내려간 이후 나라의 힘이 예전같지 못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따라서 백제로서는 우리 신라의 도움이 절실할지 모르나 우리로서는 아쉬울 것이 없사옵니다. 굳이 왕실 간에 혼인을 맺을 필요는 없을 것이옵니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는 것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고구려가 우리 신라의 북변을 공격해서 호산성을 함락시키지 않았소. 고구려의 공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질 않소. 만일 백제와 우리가 손을 끊는다면 고구려군이 이곳 금성까지 거침없이 밀고 내려올 터인데 어찌 무책임하게 백제와 화친할 수 있는 기회를 뿌리치자고 하는 것이오. 자, 이제 그만들 다투고 좋은 방안을 얘기해보라. 대왕마마, 지금 백제의 국력이 비록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나 웅진천도 초기에 비하면 월등하게 힘이 강해져 있사옵니다. 웅진천도 초기에 일단의 귀족 세력들의 반란으로 왕이 살해당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지금 왕위에 있는 모대가 반란 세력을 제압하고 질서를 바로잡아 다시금
국력을 키워가고 있사옵니다. 그러면 백제왕이 왜 이 시기에 우리 신라의 혼인 동맹을 정해왔다고 생각하느냐? 고구려의 남진이 두려웠을 것이옵니다. 우리와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해서 고구려의 침략에 공동 대응하자, 이런 의도가 아니겠사옵니까? 좋다. 백제왕의 청원을 받아들일 것이다. 헌데 우리 왕실에 백제왕에게 출가시킬 마땅한 여식이 있는지 살펴봐야겠구나. 마땅한 처녀가 있으면 청거를 해보라.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내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동성왕이 이제 즉위하면서부터 나름대로 귀족들을 나름대로 이제 억압하고 또는 웅진천도로 인해서 떨어진 백제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 작업들을 활발히 전개가 되는데, 그 방법이 아마 신라와의 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성왕이 결혼 동맹을 맺자라고 해서 이제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내서 동성왕과 혼인을 맺게 함으로써 결혼 동맹을 통해서 아마 이 동성왕은 신라에 더욱더 굳건한 어떤 지원을 얻으려고 했고, 이 시기에 신라와 백제가 왕실끼리 혼인을 성사시켰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어져 내려오던 양국 간의 동맹, 즉 고구려가 침입해오면 두 나라가 공동으로 방어한다는 의미의 나제 공수동맹을 재확인시켜 주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신라와 백제의 왕실 간에 맺은 결혼 동맹은 이듬해에 곧 효력을 나타냅니다. 안 되겠다. 신라 군사는 모두 후퇴하라! 후퇴하라! 소지마립간 16년 7월에 장군 실죽이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군사와 살수의 벌판에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후퇴하였다. 대왕마마, 지금 고구려와의 전선이 아주 위급하옵니다. 장수 실죽에게 군사를 주어서 고구려군을 물리치도록 살수벌판으로 보냈는데 어찌 되었단 말이냐? 우리 군사가 고구려군의 위세에 밀려서 견화성으로 물러났사온데 고구려 군사가 거기까지 추격하여 지금 견화성은 적군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사옵니다. 뭐라? 아니 견화성이 고구려 군사에게 포위를 당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아니 그런데 백제의 구원군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냈는데 어찌하여 아직까지 소식이 없단 말이냐? 대왕마마, 백제로부터 소식이 왔사옵니다. 어찌 되었다 하느냐? 백제왕이 대왕마마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구원군 3,000명을 우리 신라의 견화성으로 출병시켰다 하옵니다. 백제왕 모대가 군사 3,000을 견화성으로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하자 고구려의 군사는 곧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여기 등장하는 살수의 벌판이나 견화성 등의 실제 위치가 어디냐 하는 문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신라와 백제에서 출동시킨 군사가 남침을 해온 고구려 군사보다 반드시 더 수가 많고 강해서 물러났다고 볼 수는 없겠죠. 고구려로서는 북방이나 서방에 포진한 세력들이 언제 자국의 영토로 침략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반도 남쪽 세력과의 전쟁에 전력을 기울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신라와 백제 양쪽을 한꺼번에 상대하기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모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신라와 백제가 군사적으로 동맹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구려의 군사 행동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힘을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신라와 백제의 처지에서 봤을 때 앞에서 소개한 전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왕마마, 백제왕이 사신편으로 긴급한 서찰을 보내왔사옵니다.
백제왕이 국서를 보내왔다는 말이냐? 어디 보자. 아니, 지금 고구려 군사가 백제의 치양성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지원군을 보내달라는 내용이로구나.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사옵니까? 작년에 우리가 견화성을 포위당했을 때 백제군이 군사를 보내서 구원해주지 않았사옵니까? 속히 군사를 보내야 할 것이옵니다. 짐의 생각도 그러하다. 장군 덕지는 들으라. 예, 대왕마마. 군사를 내어줄 터이니 지금 당장 고구려 군사에게 포위당하고 있는 백제의 치양성을 구원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이 상황을 기록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지마립간 17년 8월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백제의 치양성으로 쳐들어와 포위하자 백제는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은 장군 덕지에게 명하여 이를 돕게 하니 그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고구려의 많은 군사를 격파하고 이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백제왕은 사신을 파견하여 살해하였다. 결혼동맹 이후에 신라와 백제가 각각 고구려의 침공을 당하여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등 품앗이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기에 백제와 고구려가 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삼국사기의 지명을 짚어보면 난감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신라가 군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었다는 백제의 치양성은 황해도에 있는 지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미 한성을 내어주고 남쪽 공주지방으로 내려간 백제가 황해도에 거점을 확보하고 고구려와 전투를 벌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지명이 원래 황해도 지방에 있던 지명이 충청도 지방으로 내려왔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또 백제가 또 거기까지 진출해서 서로 이 밀고 당기는, 그러니까 이 백제가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고구려가 또 천안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 사료적인 신빙성이 약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는 이 기록 자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 신라 같은 경우는 면적인 지배, 확실하게 영역적인 지배를 해서 국경선을 확실하게 하고 빼앗고 성을 쌓고 지키고 또 나가고 이런 그 과정인데, 고구려의 지배는 점적인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킨 이래 옛 백제의 영토를 깊숙하게 지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경선을 정해놓고 그 안의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했다기보다는 중간중간을 건너뛰어서 거점별로, 즉 점적인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거점을 피해서 진격을 해 올라가면 백제군이 황해도 일대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더라도 신라의 구원군이 경주를 출발하여 중간중간의 고구려 군사기지를 피해서 황해도까지 진군한 다음에 고구려군을 격파해주고 돌아왔을까를 생각하면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백제사를 탐색할 때 충분히 짚어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지마립간 18년조의 기록에는 가야와 관련된 내용이 보입니다. 2월에 가야국에서 흰 꿩을 보내왔는데 그 꼬리의 길이가 5척이나 되었다. 실제로 흰색 털빛을 띤 데다 그렇게 긴 꼬리를 가진 꿩이 존재했는지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야가 꽤 적극적으로 신라를 향해 화친 관계를 제의해왔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가야국이란 고령의 근거를 둔 대가야를 지칭합니다. 전덕재 교수 얘기입니다. 고구려가 남진을 굉장히 격하게 강력하게 밀고 내려올 때는 신라하고 백제가 고구려와 싸우는데 온 신경을 쓰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 가야 쪽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이제 대가야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이 제18년 496년 단계는 고구려의 남진이 뜸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서기라든가 다른 기록들은 바로 이제 백제와 신라가 이제 가야를 압박하는 그런 어떤 기사들이 일본서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 대가야가 이 신라의 흰검은 이제 그 상서로움의 이제 그 상징을 가리키는 것인데, 말하자면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던 가야로서는 무엇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신라의 공격이 두려웠을 것이고, 따라서 적극적인 화친 제스처를 내보임으로써 군사적 공격을 피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소지마립가는 재위 기간 내내이다시피 고구려를 비롯한 외부 세력의 침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 496년에는 다음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지마립간 18년 5월에는 큰 비가 와서 알천의 물이 범람하여 200여 호가 떠내려가 침몰하였다. 2달 뒤에는 고구려 군사의 공격이 이어지는가 하면 7월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우산성으로 쳐들어왔다. 장군 실죽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이하 위쪽에서 적을 격파하였다. 고구려 군사가 물러가자마자 그동안 뜸하던 왜군이 변방을 침공한 것으로 돼 있으며, 그 석 달 뒤에는 또다시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와서 우산성을 침공하여 함락시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제 동맹이 유지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고구려가 침공해 올 때마다 백제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격받은 곳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한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신라가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이할 만큼 중요한 전쟁이냐, 아니면 자력으로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국지전이냐에 따라서 백제에 대한 지원군 요청 여부를 결정했겠죠. 자, 이제부터는 소지마립간의 마지막 해인 서기 500년에 있었던 흥미로운 기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궐에 있던 승려와 왕실 여인관의 통정이 발각되어 그들을 처단했던 사건 역시 소지마립간 시기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지왕 자신이 왕실 바깥의 한 처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노맨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야흐로 가을이다. 그동안 조정에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던 변방 지역을 순행하여 금년 농사가 어찌 됐는지, 백성들의 생활은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했다 했거늘 순행 계획을 세웠느냐? 예, 대왕마마. 나리군으로 행차를 하시도록 이미 준비를 마쳤사옵니다. 그래. 그럼 떠나도록 하자. 이때가 소지마립간 22년으로서 소지왕의 재위 마지막 해였습니다. 소지마립간이 순행을 떠났던 나리군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에 해당합니다. 이 고을의 수장은 8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주대 전덕재 교수는 소지왕이 순행 대상으로 이 지역을 선택한 것은 고구려와의 영토 분쟁에서 나리군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지역인데, 순흥면 지역의 6세기 단계에 만들어진 고분은 다분히 이 고구려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영주시 지역은 영주시 순흥면 옛날에 고구려 영토였다가 신라가 다시 빼앗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선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 세력의 동향은 기본적으로 신라로서는 고구려와 대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8호는 이 지역의 토착 지배 세력이죠. 이 삼국유사의 이 촌간 8호로 나오는데, 바로 이 촌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소위 말해서 이 수장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중요성 때문에 왕의 행차가 그곳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지역의 세력가인 8호가 소지왕을 맞이하여 너무 환대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수레를 마당 안으로 들이도록 하라. 되었다. 너희들은 물러가 있거라. 소지왕이 머무르고 있던 관사마당에
수레 한 대가 도착합니다. 그 지방의 세력가인 파로의 지시로 이끌려온 그 수레에는 고운 명주천으로 둘러싸인 무언가가 실려 있었는데, 대왕마마, 원로에 얼마나 필요하셨습니까? 소인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가져왔사오니 부디 사양치 마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오호, 그대가 짐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소인이 물러간 다음에 이 수레 위의 선물을 열어보시옵소서. 알겠느니라. 파로는 서둘러 그 자리를 물러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디 열어보자. 아니, 이거 사람이 아니냐? 넌 누구냐? 대왕마마, 놀라시게 해드렸으니 소녀의 죄가 크옵니다. 소녀는 벽화라 하옵니다. 파로라는 사람에게는 딸이 있어 이름을 벽화라 하였는데 나이는 16살이었고 그 생김새가 실로 국색이었다. 아버지 파로는 벽화에게 화려하게 수놓은 비단 옷을 입혀 수레에 싣고서 명주로 둘러싸서 왕에게 바쳤단 것이다. 자, 지방 세력의 수장이 자기 딸을 비단으로 치장해서 왕에게 선물로 바쳤는데 그 애모가 국색, 즉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색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던 소지마립가는 당년 16세의 그 벽화라는 아름다운 처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짐은 그자가 가져온 선물이 아주 진귀한 물건인지 알았느니라. 헌데 웬 처녀가 수레에 앉아있다니. 그거 참 괴이한 일이로구나. 이어봐라. 이 수레를 끌어다가 바로 그자에게 돌려보내도록 하라. 일이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삼국사기에 그 내용이 오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령 올랐다 하더라도 소지마립간의 성인다운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일화로 기록됐겠죠. 순행을 마치고 환궁한 소지왕은 벽화라는 처녀의 모습을 지워버리지 못합니다. 내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느니라.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삼삼하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단 말이냐. 도저히 아니 되겠다. 이어봐라. 짐이 변복을 하고 나리군으로 갈 것이니 시종은 은밀하게 떠날 채비를 갖추도록 하라. 무엇들 하느냐? 한시가 급하다. 어서 가자. 왕은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여 남몰래 나리군으로 미행하여 파로의 집으로 갔다. 대왕마마, 지금 제 여식이 방 안에 있사옵니다. 침소에 드시옵소서. 알겠느니라. 짐이 너를 잊지 못하여 이렇듯 변복을 하고 미행하여 한달음에 달려왔느니라.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과연 아름답구나. 이쪽으로 가까이 와서 짐의 품에 안겨라. 예. 삼국사기에는 소지왕이 남몰래 두세 번 미행하여 벽화와 동침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나리군에 미행하여 벽화와 동침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타군의 한 노파의 집에서 묵게 됩니다. 차는 변변치 않으나 정성껏 차렸으니 맛있게들 드시고 편히 쉬어가도록 하세요. 고맙소이다.
술맛이 아주 좋소이다. 헌데 할멈한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 대답해 주시겠소? 나리가 어디서 온 니신지는 모르겠으나 성의껏 대답해 올리지요. 지금 이곳 백성들은 신라의 국왕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신라의 왕을 성인이라고 칭송이 자자하지요. 그래요. 그럼 할멈은 어찌 생각하시오? 나는 국왕이 성인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이들은 성인이라 칭송한다는데 할멈은 무엇을 의심하시오? 사정을 몰라서 성인이라는 것이죠. 듣자 하니 왕은 저쪽 나리군의 한 여자에 빠져서 그 여자와 동침을 하려고 남몰래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군요. 나리는 그런 소문 못 들으셨어요? 글쎄요. 금시초문이오만 그런 소문이 있었소. 임금이라는 이가 한 여자와 동침하려고 백성 몰래 왔다 갔다 한다면 이는 용이 고기에 탈을 쓰고 있다가 어부의 손에 잡힌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하나 스스로 신중하지 아니하니 그를 성인이라 한다면 성인이 아닌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리? 뭐 듣고 보니 그 소문이 진실이라면 할멈의 말이 옳은 듯도 하오. 잘 들었으니 나가보시오. 삼국사기는 왕은 그 노파의 말을 듣고 크게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미행하는 도중에 머물렀다는 그 노파의 집은 고타군에 위치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타군은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 지역입니다. 벽화라는 처녀가 사는 나리군은 경북 영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두 지역의 세력 경쟁 차원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김복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갔다 와서 여인을 잊지 못해서 왕이 다시 이제 살짝 나가서 보고 오는 것에 대해서 고타군의 어떤 이 노파가 굉장히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 나리군이 이제 영주 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고타군을 안동으로 봤을 때 이 안동 쪽에 있는 그 세력과 영주 쪽에 있는 그 세력들이 서로 그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그 노파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긴 소지마립간이 벽화라는 여인에게 행하던 발길을 아예 뚝 끊어버렸을까요? 왕은 곧 몰래 그 여자를 맞아다가 별실에 두어 그 몸에서 한 아들을 낳게 하는데 이르렀다. 그런데 소지마립간은 어째서 벽화를 공개적으로 왕실의 여인으로 맞아들이지 못하고 주저주저했을까요? 김씨 왕실 내에서 근친혼에 의해서 왕비가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 총관 8호의 딸은 지방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는 아마 이 후궁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아마 이 후궁을 맞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아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히 왕이 후궁을 맞아들이는데 그 격이 있는데 그 후궁을 맞아들일 격이 있는데 지방의 지방의 수장의 딸을 맞아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래 데려다가 궁실에서 아마 데리고 와서 근친끼리 혼인하는 풍습이 지배하던 당시에는 김씨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골끼리만 혼인을 했기 때문에 소지왕으로서는 외부 세력, 특히 한미한 지방 세력의 여성을 왕비로 맞이하자고 떳떳이 주장할 처지도 못 되었고 설령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왕실 내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삼국사기에는 그 벽화 부인이 소지왕의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소지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지마립간 22년 11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제위 마지막 해인 소지왕 22년 9월에 나리군에 갔다가 벽화를 처음 만났고 그로부터 2달 뒤인 11월에 왕이 세상을 떠났으니 소지왕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인생의 마지막 2달 동안 벽화라는 젊은 여자와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셈이죠. 소지왕이 죽었을 때 벽화 부인은 이미 임신 중이었고 나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벽화 부인이 낳은 아들이 훗날 어떻게 되었는지 삼국사기에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화랑세기에는 벽화 부인의 남동생 위화랑에 관한 얘기는 물론 그의 아들 얘기 역시 소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화랑세기라는 책자가 위서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개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화랑세기가 위서냐 아니냐의 논란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살펴보기로 하죠.